예, 한국 고전 문학을 대표하는 갈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들자면, 시조, 가사, 고전 소설, 이런 정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 고전 문학을 대표하는 갈래하고, 우리 전라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시조의 일인자를 보게 되면은 해남과 보길도에서 대부분의 작품 창작을 한 분입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윤선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사의 일인자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예, 담양에서 주로 주요 작품을 창작한 분입니다. 뭐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 관동별곡 뭐 이런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죠. 다들 아실 수 있겠죠? 예, 송강정철 선생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예,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소설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그 보충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죠. 다들 아시겠죠? 예, 춘향전입니다. 예, 예, 생각하신 대로. 예, 여기에서 보듯이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문학 대표적인 세 갈래, 시조, 가사, 고전소설, 이런 갈래들이 우리 전라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 가운데에서 가사문학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사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음보 연속체의 장가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음보라는 것은 소리의 마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고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상춘곡의 첫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마디들이 있죠. 홍진의 세 글자로 되어 있고 묻힌 분내 네 글자로 되어 있죠. 인해생의 어떠한 고도 역시 이제 네 글자로 이루어진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소리의 마디를 보통 음보라고 하고요. 이 음보가 지금 이제 예로 든 것처럼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고 옛사람 풍류랄 미칠까 못 미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음보씩 계속해서 소리마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다 해가는 굉장히 좀 긴 스타일의 노래 그래서 한마디로 사음보 연속체의 장가라고 이제 가사 문학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 문학은 시조 문학과 더불어서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문학 갈래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아랫줄에 보시는 것처럼 시조와 함께 상보적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보적 관계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이제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긴 스타일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장가, 긴 스타일의 노래인데 비해서 시조는 가사하고 동일하게 역시 이제 사음보 율격, 네 마디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사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시조의 경우에는 그 사음보 율격을 한 세 번 정도만 반복하고 짧게 끝내는 그래서 이제 사음복격 삼행시라고 흔히 시조를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석줄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스타일의 노래라 그래서 단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긴 스타일의 노래, 장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조선시대 상층 양반들이 노래를 필요로 했는데 당연히 이제 짧은 노래도 필요로 했고 긴 노래도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짧은 노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조를 주로 부르고 긴 노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장가를 주로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노래와 긴 노래를 서로 섞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함께 즐겨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시조문학과 더불어서 상보적 관계를 이루면서 조선시대 내내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런 갈래가 바로 가사라는 갈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가사문학하고 우리 이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이 가사문학의 출발 시점부터 우리 전라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고, 이후에 발전 과정에서도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사문학과 우리 전라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그 출발 단계에서부터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그랬는데, 흔히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는 최초의 가사, 가사문학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시작 역할을 하는 최초의 가사가 어떤 작품인지 살펴보면, 물론 이제 이 가사의 그 발생 시기 또는 최초의 작품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작품이죠. 15세기에 전라북도 태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품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을 붙이면 어떤 작품인지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예, 상춘곡 맞습니다. 예, 최초의 가사 15세기 전북 태인 지방에서 거주하던 정극인이 지은 상춘곡이 바로 이제 최초의 가사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기에서 보다시피 첫 작품부터 가사문학은 우리 전라도 지역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 가사문학 같은 경우에는 발전하는 이 최초의 가사도 이제 이 전라도 지역에서 출발을 했지만, 발전하는 과정 이후에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전라도 지역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초창기 이 가사 문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의외로 그 유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상층 계층이었던 양반 사대부들은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계층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이제 중앙 정치 무대로 나가서 관직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유배를 가는 경우도 생겨났는데, 그 유배지, 조선시대 유배지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유배지가 바로 이 우리 지역,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으로 유배를 온 유배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이 지역에서는 가사문학이 창작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유배된 자기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또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유배가사라는 것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배하고 가사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초창기 가사문학이 우리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우선 그 조위의 만분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대체는 15세기 말경에 창작되었을 걸로 보고 있는 작품인데요. 조위라는 인물이 전라도 순천 지역으로 유배를 와서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유배된 자신의 심정, 그리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 이런 것들을 나타낸 유배가사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만분가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작품은 담양 지역에서 지어진 작품이 있는데요. 이서의 낙지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서의 이 낙지가라는 작품은, 이서라는 인물은 이제 왕족 출신으로 담양 지역으로 유배를 왔어요. 담양 지역으로 유배를 왔는데, 이분은 이제 유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배가 끝났으면은 이제 원래 서울에 살고 있던 왕족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했을 터인데, 이분은 담양으로 유배를 와서 유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양 땅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유배가 끝난 이후에도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담양에 그대로 이제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담양에 정착해서 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흡족한 생활을 읊은 가사가 이 납지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16세기 초반 정도에 창작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이 15세기 중후반경에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출발한 가사문학이 15세기 말에 조위의 만문과 16세기 초반에 이서의 납지가 같은 이런 작품들로 이제 이어지면서 초창기 가사문학이 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이 가사문학이 처음 생겨나서 초창기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도하고 가사문학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는데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가사문학이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창작이 되었는지, 또 전라도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 특히 가사문학이 발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전라남도 지역의 이제 지도를 가져왔고요. 전남 지역의 이제 군 단위별로 어떤 군에서 몇 작품 정도의 가사 작품이 창작되어졌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전라남북도 전체 지도를 가져오지 않고 전라남도 지도만 가져온 것은 전북 지역에서도 이제 물론 가사 작품이 일부 창작이 되었고 최초의 가사라고 얘기하는 그 정극인의 상춘곡이 전북 태인 지역에서 창작이 되었다 그랬죠. 뭐 거기에서 보다시피 전북 지역에서도 일정하게 가사 작품이 창작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북 지역보다는 전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사 작품이 창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남 지역 중심으로 가사 작품이 어느 정도 창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담양군에서 이제 제일 많은 작품 창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양군이 이제 18작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가 제일 굵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 크기가 두 번째로 큰 지역이 이 장흥군이 되겠습니다. 장흥군을 보게 되면은 9수가 창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강진군이 4편,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해남군 3편, 강진군 위쪽에 영암군 3편, 또 나주도 3편, 그 다음에 그 나주 위에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이 광주광역시가 되겠고, 광주광역시 바로 위에 지금 장성군 명칭이 빠져 있는데요. 거기 지금 세 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성도 한 3편 있고, 뭐 기타 이제 이렇게 한 수씩 있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가사 작품들이 창작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담양군하고 장흥군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창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담양군은 많이 창작된 지역인 장흥군의 2배가 되는 작품이 담양군에서 창작이 이루어져서 담양군하고 장흥군, 그 가운데서도 담양군이 이 전라도 지역에서 창작된 가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작품이 창작된 대표적인 지역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 이제 이 가사문학이 많이 창작된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대표적인 고장인 담양과 장흥 지역의 이제 가사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담양 지역에서 창작된 18편의 가사를 이 지역에서는 담양 18가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르고 있고요. 18작품의 분포를 보면 시기적 분포를 보게 되면은 16세기에 이제 6편, 18세기에 4편, 19세기에 8편 이렇게 해서 16세기부터 이제 이 조선 후기 19세기까지 비교적 골고루 각 시기마다 골고루 창작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골고루 창작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다른 지역하고
견주어 보면 특히 이제 담양 다음으로 많이 창작된 장흥 지역하고 견주어 보게 되면 다음 화면에서 이제 장흥 지역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이제 견주어 보게 되면은 이 담양 지역은 16세기 작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창작된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장흥을 보게 되면 장흥은 16, 17, 18, 19세기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16세기의 경우에는 백광홍의 관서별곡 한 작품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이 담양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6작품이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6작품들이 하나같이 다 유명한 송강정철이 가사문학의 1인자라 그랬죠. 그 가사문학의 1인자인 송강정철이 창작한 4작품,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 가운데 이제 이 성산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3작품은 담양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거고요. 다 담양에 있을 때, 송강정철이 담양에 있을 때 창작한 것이고, 관동별곡은 이제 송강정철이 담양에 있다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창작한 작품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송강정철의 작품들이 다 이제 이 그 16세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 송강가사 외에 송순의 면왕정가 이 작품도 초기 이 가사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견주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6작품이 창작된 데다가 이 6작품이 하나같이 다 작품성이 뛰어난 주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양 18가사는 전 시대에 걸쳐서 골고루 창작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특히 담양 가사는 이제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 이 16세기 조선 전기 쪽에 집중되어 있다. 그게 이제 담양 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 그 장흥 가사 같은 경우에는 담양의 한 절반 정도인 9편 정도가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 조선 전기라고 할 수 있는 16세기 작품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백광홍의 관서별곡 한 작품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17세기도 한 작품, 반면에 18세기에 4작품, 19세기에 3작품 이렇게 해서 18, 19세기 조선 후기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장흥가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제 임계탄이라든지 또 이 위백규의 자회가나 권학가 같은 이런 작품이 되겠는데 이런 작품들이 다 18세기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장흥은 18세기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가사 창작이 집중되었던 지역이 장흥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전 시기에 걸쳐서 창작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 조선 전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 담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담양과 장흥이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가사 작품이 많이 창작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역 간에 약간의 어떤 지역적 차이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담양, 조선 후기는 장흥 이런 식으로 조금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과 가사문학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담양 지역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방금 이제 앞서 살펴봤다시피 전라도 지역에서 창작된 가사 가운데에서 담양 지역에서 창작된 가사가 18편으로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을 압도할 정도로 가장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도대체 왜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담양 지역에서 가사 작품이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창작이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이 전라도 지역에서 많은 가사 작품이 창작되어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담양 지역이 다른 지역을 압도할 정도로 가장 많은 작품이
창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담양 지역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왜 그러면 도대체 담양 지역에서 이 가사 문학이 집중적으로 창작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담양 지역이 왜 가사 문학으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담양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담양을 떠올렸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순차적으로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담양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보통 담양하면은 대나무의 고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담양에는 그 유명한 이제 중록원이 있고요. 대나무가 실제로 이제 중록원뿐만이 아니고 담양 일대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대공예, 죽공예가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담양 지역은 대나무의 고장이다,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담양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예, 뭐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부분이지만, 담양하면은 슬로우시티, 이게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유는, 창평에 이제 슬로우시티가 있죠. 창평에 슬로우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양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메타세콰이어가 이제 있는 그 길이죠. 그죠? 뭐 이런 길들이,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양 지역으로 여행을 왔을 때 굉장히 좀 한가롭게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인식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양 지역은 이제 슬로시티로도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담양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것으로서,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가사문학과 관련해서 가사문학의 고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가사문학이라는 것은 전라도 지역에서 담양에서만 창작된 것이 아니고, 앞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봤다시피, 물론 이제 숫자의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담양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창작이 이루어졌고, 뿐만이 아니고 전라도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가사문학은 조선시대 때 조선 팔도 전체에서 창작이 이루어졌던 그런 대표적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갈래가 이 가사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 이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고장으로 사실상 그렇게 일컬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널리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양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가사문학의 고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 우선 앞에서 이제 가장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것은 전라도 지역, 특히 전남 지역의 이제 지도를 통해서 전남 지역 내에서 가사가 가장 많이 창작된 군단위 지역이 바로 이 담양이다. 다른 지역은 뭐 평균적으로 뭐 한 수에서 세 수 정도, 이 정도인데, 장흥이 좀 많아서 9편, 담양은 그 배가 되는 18편, 이렇게 해서 담양이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가사가 제일 많으니까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걸 제일 많이 떠올리겠죠. 하지만 이것이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이라고 각인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역으로, 전남 지역으로 국한해서 보면 담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작품이 창작된 고장이지만, 전국 단위로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담양의 18편이라는 것은 결코 많은 편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가사문학은 뭐 이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천 편의 이 가사 작품들이 전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양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규방가사라는 것입니다. 이 규방가사는 이제 부녀자들이 지은 가사인데요. 이 부녀자들이 지은 가사는 주로 영남 지역 부녀자들에 의해서 창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 지방의 부녀자들 중심으로 가사문학이 창작이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지금 전하는 가사문학의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천 편이 되는 거죠. 규방가사만 하더라도 수천 편이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영남 지역, 그 가운데에서도 영남 가운데서도 경상북도 지역, 경북 가운데서도 경북 북부지방,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 몇 개 군에서 집중적으로 영남의 규방가사가 창작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뭐 안동과 같은 안동 인근에 있는 몇 개 군 지역은 한 군 단위에서 뭐 몇십 편, 몇백 편이 이제 창작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영남 지역의 규방가사 편수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담양의 18편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견주어 보면 아주 작은 양에 불과한 거죠. 결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이 양적으로 많아서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문제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사문학의 1인자가 송강정철이라 그랬고, 그 송강정철의 가사가 다 담양 지역에서 창작이 된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담양의 18편 가사는 작품성이 뛰어나니까, 우수한 가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가사에 비해서 많으니까, 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견해는 뭐 일부는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로 이제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이 되었다라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송강정철이 지은 송강가사,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고, 앞서 이미 얘기했다시피 송순의 면왕정가, 이 송강가사에 못지않게 가사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다 16세기에 담양 지역에서 창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수한 가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으로 각인되도록 만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이 되도록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조선시대 때 담양에서 가사문학과 관련된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있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그 조선시대 때 담양 지역에서 가사문학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던 것을 오늘날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계승하기 위해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담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바꾸어 얘기해서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은 담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는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과거의 가사문학 유산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또 오늘날 새로운 그걸 계승해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가사 작품들을 또 열심히 창작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노력들이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으로 각인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담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 담양 또는 전라도 지역이 가사문학의 고장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기울였던 그 노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 가사문학관 건립 및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담양에 가게 되면, 또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요즘은 이제 담양 지역이 관광지로서 이제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전국적인 이 지역에서 담양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관광객들이 이제 담양을 찾게 되면은 어김없이 대부분 들르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게 다름 아닌 이제 한국가사문학관이라는 곳입니다. 시경정 옆에 한국가사문학관이 있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건물이 이제 한국가사문학관이 되겠는데, 이 가사문학관 건립 논의는 1995년경부터 이제 가사문학관을 여기에다가 건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사문학의 1인자 송강정철, 그 송강정철이 담양에 있을 때, 또는 서울로 올라갔다가 담양에 잠깐 내려왔을 때, 그때 지은 작품들이 이제 그 유명한 사미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송강정철과 또 송강가사를 기리고 널리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다가 이제 이 가사문학관을 건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995년경부터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드디어 2000년 10월 달에 한국가사문학관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담양군과 그다음에 지역 연구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송강정철의 후손인 정씨 가문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00년 10월에 가사문학관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널리 홍보를 하게 되자,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연간 한 6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탐방객이 이 가사문학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사문학관을 입장하려면 뭐 얼마 안 되지만 입장료도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관람료 수익은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으로 이제 계속 적립을 하게 됩니다. 적립을 해서 이 진흥기금은 또 이제 이 뒤에서 살피게 될 가사문학을 홍보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 사업들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가사문학제라는 것을 개최를 하는데, 앞서 봤다시피 이제 2000년 10월경에 한국가사문학관을 완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완공한 때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렵, 해마다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 요 무렵이 되면은 전국 가사문학제라는 것을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문학제를 개최하게 되면은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한국 가사문학 학술대회도 열고, 그 다음에 가사문학 낭송대회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사문학 학술대회를 열 때는 이제 전국에 있는 가사문학 연구자들을 초빙해다가 연구 발표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사문학 낭송대회는 이제 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가사 작품들을 제공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발표자들이 원하는 작품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제 낭송하는 경연 방식으로, 맨 아랫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사문학 낭송대회는 경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낭송을 잘하느냐, 이런 이제 경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제일 잘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또 수상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가사문학 학술대회는 조선시대 가사문학을 어떻게 오늘날까지 또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승하고 잘 보존할 것인지, 이런 문제. 또 중요한 것은 그걸 그냥 계속해서 뭐 전승하고 보존하는 차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에 맞게,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마다 전국의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연구자들을 초빙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력으로서 오늘의 가사문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봤다시피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가사문학 그 학술대회를 통해서 가사문학을 연구하는 이제 이 연구자들을 초빙해다가 이제 이 그 과거에 훌륭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가사문학을 어떤 식으로 이제 현대적으로 잘 계승할 거냐.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런 것들 위주로 했었는데, 그 2014년경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현대적 개념의 가사, 뭐 현대 가사 또는 이제 뭐 가사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창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작가를 발굴해서 또 그런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이 지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간지를 하나 발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면서 오늘의 가사문학이라는 개간지를 2014년 6월에 창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개간지입니다. 개간지라는 건 이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하나씩 발간하는 것을 이제 개간지라고 하죠. 그래서 1년에 4권씩 발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수록되는 이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뭐 가사 작가 인물전, 가사 명품 산책, 또 오늘의 가사, 이 신작 가사를 창작하게 하고 그 새로 창작된 가사 가운데서 이제 뛰어난 작품들을 여기에 이제 실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가사문학 대상 다음 화면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국 가사문학 대상 이제 공모전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상한 수상작들을 여기에서 이제 이 지면에 실어서 또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가벼운 문화 산책이나 또는 한국 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사 작품들을 해제를 하고 또는 뭐 현대어로 번역을 하고 또 주석을 달고 해서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조선시대 가사를 오늘날 현대인들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또 이런 해제 작업도 거기에 수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한국 가사문학,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가사문학 대상 공모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제 시조까지 포함해서 시조 가사 창작 공모전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그 담양 지역 쪽에서는 이제 가사로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래서 이제 시조는 떼어내고 가사만 대상으로 해서 한국 가사문학 대상 공모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금도 대폭 좀 올렸습니다. 맨 아래줄에 보시면 대상 한 명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전문적인 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뭐 상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1,000만 원대 상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경우에는 상금 1,000만 원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현대 가사 창작을 활성화하고 또 가사 작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담양군과 그다음에 이제 이 가사문학 기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상금을 대폭 올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사 작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고 해마다 9월 30일까지 응모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대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을 이제 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응모를 하려면 가사 이제 한 편만 제출하면 안 되고요. 전문적인 이제 가사 작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편 이상의 작품을 출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 젊은이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쭉 설명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청소년 가사랩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해서 올해 이제 제3회까지 개최가 되었고요. 올해 총 28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상금이 이제 1,200만 원이고 대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가사 관련 이제 각종 저서들도 활발하게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제 여기 사진 자료를 오른쪽에 제공을 해 놓았습니다만 명품 가사 백선이라고 해서 이 명품 가사 백선을 이제 추리게 된 것은 조선시대 수천 편의 가사 가운데에서 그 아까 이제 뭐 가사 낭송 대회 이런 것들도 한다 그랬잖아요. 해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가사 문학제를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뭐 그 고전 가사 가운데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작품을 골라서 하라 그랬더니 너무 이제 천차만별 선배라는 작품 자체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그 대표적인 가사 100작품을 뽑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하고 주석도 달고 해서 요 100개의 작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100작품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서 낭송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명품가사 백선이라는 책을 지역 연구자들이 이제 참여해서 작업을 해서 책으로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사문학 연구총서도 이제 가사문학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책을 출판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출간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가사시 백인선이라 그래서 이 한국 가사시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현대 가사로 새롭게 쓰여지는 신작 가사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그 백인들에게 가사 작품들을 받아서 작품집 100권을 내는 걸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출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사로 쓰는 동화, 가사로 쓰는 수필, 가사로 쓰는 소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장르하고 이제 가사를 접목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를 주제로 한 인문학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뭐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 담양군과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근데 이 담양군이 가사문학에 기울여 왔던 노력 가운데에서 가장 큰 노력 또는 뭐 달리 말하자면 담양군이 가사문학에 기울여 왔던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과연 뭘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뭐 담양군이 가사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울여왔던 노력의 거의 전부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빠진 것이 있을까 싶은데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 바로 이겁니다. 가사문학면의 탄생. 예, 가사문학면의 탄생. 그 지금 가사문학관이 있는 그 지역이 이전에는 담양군 남면 지곡리 한국가사문학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렸었는데 지금은 2019년 2월 달에 가사문학관이 있는 이 남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가사문학면으로 공식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행정구역 명을 갖다가 이제 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무난히 얻어서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이 담양군 또 남면 지역 일대의 주민들에게 이 지역은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담양은 가사문학의 고장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널리 각인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지역민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사문학면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가사문학면으로 변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사문학면이라는 행정구역명이 등장할 정도로 이 담양구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 담양구는 이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가사문학의 고장이 이제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전라도 지역과 그 가사문학의 상관관계,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가사문학이 가장 많이 창작된 이 담양군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기대되는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점으로서는 이 기대되는 점,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담양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 해서 이 담양군이 가사문학의 고장으로 널리 각인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사문학의 고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각인시켜 나가는 것이 과연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대되는 점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선 이제 기대되는 점은 근해별곡이라 그래서 2017년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송미인곡을 패러디해서 이 현실을 풍자한 이런 이제 작품이 경향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전 국민들이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그건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때 그 당시 이 현실의 모습을 지켜본 경향신문 논설위원 분이 이거를 이제 우리 고전 가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유명한 송강가사 중에 하나인 송미인곡을 차용해가지고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이 근해별곡이라는 이런 작품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으라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억지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어떤 현실 사회에서 굉장히 커다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그걸 지켜본 어떤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과거의 가사를 차용해가지고 이런 가사 작품들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굳이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국민 중에 한 사람이 가사 작품을 손쉽게 지을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이 가사라는 것이 우리 국민 내부에 체화되어 있다라는 걸 이런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을아침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이 대중가요는 1991년에 양희은이 이제 노래로 불렀고, 최근에는 2017년에 아이유가 이걸 이제 리바이벌해서 다시 부르는 바람에 다시 이제 널리 인기를 끌게 된 대중가요인데, 이 가을아침 가사를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완벽한 가사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음보 율격이 가사가 이제 사음보 연속체라 그랬잖아요. 이 가을아침의 가사가 사음보 율격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완벽한 가사 작품으로 한 편의 노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갈 겸 해서 이 가을아침이라는 아이유가 부르는 노래를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예, 그다음 이렇게 이제 기대되는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일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너무 이 담양 지역에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가사문학을 계승하고 또 현대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칫 좀 여타 지역들은 소외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아쉬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여타 지역, 특히 이제 담양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작품이 창작된 대표적인 지역인 장흥 지역하고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가사문학을 발전시켜 나가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가사문학과 전라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